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무지무지하게 춥습니다 진짜. 정말 왜 이렇게 춥니 날씨가. 예, 좋습니다. 진실추적자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예, 하지만 그날 밤 기억들 모두가 어제 일처럼 또렷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1년간 다들 수고하셨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외국인 친구가 맛집 추천해달라기에 남산 왕돈가스 아무데나 가서 먹어보라고 했거든요. 친구가 사진 보내면서 이게 14,000원 맞는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신 주영길님. 아하, 자, 부산 2호선입니다. 아주 그냥 퍼질러 자고 있어요. 총 내리고 당장 일어나 하신 김성길님. 자, 여의도 한 백화점 카페입니다. 커피 주문도 않고 외부 음식 먹으면서 1시간째 저러고 있더라고요. 옆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막 수군수군 대더라고요. 제발 종 내려 하신 오민준, 강민정 부부님. 자, 강추위에 구세군 선생님들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동참했습니다 하신 양지은님. 자, 미국 부에나파크의 유니스킴님, 신철호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예, 박 변호사님 혼자 얘기하셨어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볼까요? 아유, 진짜 사과하는 신용만, 저도 털렸고 여러분도 털렸을 게 분명한 쿠팡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해도 안 받아줄 판인데 말이죠. 자, 사과하는 척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벌써 지난달이 됐어요. 얼마 전에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을 이용하는 이용자 3,37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아주 큰 사고가 있었죠. 저희를 포함해서 지금 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을 텐데 쿠팡 측이 사과를 하는 듯 신용만 하다가 많은 듯한 모습을 보여서 지금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 쿠팡 측은 박대준 대표의 명의로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이틀 만인 어제 이 사과문을 내리고 그 자리에 로켓 배송 같은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는 배너를 내걸었습니다. 바뀌었네 진짜. 네, 현재는 홈페이지 배너에 있던 사과문은 페이지 하단 공지사항으로 저희가 직접 들어가야 확인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앱에서는 아예 이 사과문이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를 두고 누리꾼들 이틀 사과하면 충분한 줄 아나 보다 소비자들의 분노가 우습게 보이냐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박 변호사님. 네. 요즘 부쩍 스팸 전화가 많이 와요. 번호 차단하는 게 일입니다. 스팸이 너무 많이 옵니다. 일단 쿠팡 측에서는 비밀번호나 결제 정보가 유출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유출된 게 뭐냐면 이름 유출됐고요. 예. 휴대전화 번호 유출됐고 어허. 이메일 주소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스팸 같은 게 와요. 유출됐으니까 확인해봐라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스팸 가능성이 또 있고 이 경험담이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불안감이 증폭된 건 사실이거든요. 또 이걸 또 사실 활용해서 또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간 적도 없는데 막 미국에서 로그인이 됐다는 저런 신호까지 오고 말이죠.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롱패딩을 입은 사나이입니다. 자, 주말 오전에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뚜벅뚜벅 걸어오는 저 남자 주목해 주세요. 자, 빌라 주차장으로 딱 가더니 우편함 쪽으로 고고. 자, 우편물이 막 뒤적뒤적이죠. 자, 그러더니 말이죠. 입고 있던 롱패딩을 갑자기 그냥 휙 벗어 던지고 땅에 내려놓고 손에 있는 저거 뭐야 저거. 헉! 골프채. 자, 골프채 들고 어디로 가나요? 주차장 쪽으로 막 가고 다시 가고 있는데 차를 향해서 아유 잘 가라 하듯이 인사를 하더니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옆으로 가더니 갑자기 차를 유리를 그냥 푹푹 막 깨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 다시 패딩을 챙겨 입고 후루를 떠나는데요. 차주에게 무슨 앙심을 품었던 걸까요? 네. 어쨌든 지금 보신 대로 저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1일 제보자가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의 빌라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날씨도 추운데 반바지하고 반팔을 입고 위에 롱패딩을 입은 한 남성이 오더니
처음에는 이제 우편물을 뒤지고 그다음에 뭐 CCTV를 한번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차된 차에게 인사를 하더니 골프채로 앞유리를 두 번 쳐가지고 뭐 앞유리를 완전히 다 박살을 냈어요. 그러더니 도주를 했습니다. 명함은 하나 놓여 있었대요. 그런데 이 남성의 명함이 아닌 골프장 명함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유리 교체해야 여기서 되고 꾹꾹 인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유리도 교체해야 되고 뭐 이런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밝혀진 남성의 정체가 충격 그 잡채. 네, 바로 윗집 사람입니다. 6개월 전까지 바로 위층에서 이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지금은 독립해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의 모친은 지금도 바로 윗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좀 갈등이 있긴 했다. 층간소음 때문에 신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몇 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말을 했거든요.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윗집에 사는 남성의 어머니가 처음에 연락을 피하다가 오늘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도 아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좀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이 남성의 신원을 특정한 다음에 연락을 취했지만 이 남성 현재 경찰의 전화까지 피하고 있습니다. 아, 별일이 다 있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너무 부끄러운 당신.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5년 차 5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20살에 만나서 일찍 결혼했는데 요즘 들어 이혼이 고민됩니다. 우선 저희 남편은 구두쇠 정신이 너무 강해요. 외식하러 식당에 가면 현관에 있는 공짜 자판기 커피 2잔은 물론이고 가지도 않은 옆 가게 후식용 아이스크림까지 들고 나옵니다. 또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를 몇 바퀴나 돌면서 사지는 않고 배만 채우다 오고요. 심지어 일본 여행을 가서도 시장에서 시식으로 배를 채우다가 애들이 사달라는 초밥도 한 그릇 안 사주고 그냥 왔다니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본인을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별난 장난도 많이 쳐요. 하루는 아이들을 데리고 국립박물관 전시를 보러 갔는데요. 야, 내가 이걸 실제로 보게 된다. 와, 됐네. 여보, 여기 공공시설이니까 좀 조용히 얘기하자. 야야야야야, 얘들 일로 봐봐라. 이게 말이다. 그 유명한 오뎅에 생각하는 사람이야. 야, 여보, 이게 어떻게 그 반가사유상인데 이게 어떻게 서양의 문물로 보일 수가 있지? 그리고 오뎅이 아니라 로댕이잖아. 어묵인가? 오뎅이라니까? 오뎅! 오뎅, 어묵! 관람하는 내내 큰 소리로 떠드는 남편 때문에 결국 저희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직원에게 중도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 밖에도 남편은 시시때때로 이곳저곳에 컴플레인을 걸고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등 유치한 행동들을 매일같이 벌여요. 이런 일을 20년 넘게 보다 보니 이제는 진짜 안 맞는다고 느껴지는데요. 막내 아이가 곧 성인이 되는지라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정의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이 편 내가 참말로 진짜 내가 바람을 폈니? 돈을 안 갖다 줬니? 유치하고 짠돌이라 이혼할래. 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호강 날라리가 났다 그러지. 아이고 동그라미. 어머나. 이런 이게 아닌데. 자, 다음 사연자 아내분입니다. 야, 너가 짠돌이고 유치 짬뽕이기만 하면 다행이게 무례하고 교양머리 없고 로댕하고 오뎅도 구분 못하고 무엇보다 네 개그 핵 노잼이야. X. 자, 손 변호사님부터요. 네. 일단 뭐 불만도 있고 그런데 등짝 한번 때릴 만은 하다. 하지만 이혼까지 가는 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네, 뭐 짜증은 나시고 좀 화가 나시는 거 막 헤어져 버리고 싶은 거 누구나 다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정말 중년의 여자들끼리 만나서 정말 솔직하게 다 얘기해 보면 이혼 안 할 남편들이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모든 가정이 다 깨질 수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뭐 폭력이나 외도나 뭐 중독이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좀 따로 다니시면서 시간을 조금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로댕을 오뎅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따로 다녀야죠. 어쩔 수 없죠.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박 변호사님. 약간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 나이가 박 변호사님도 들면서 저런 저급한 유머를 저건 안 할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약간 좀 이렇게 가족들한테 관심도 받고 싶고 근데 그 유머 감각이 옛날만큼 못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예. 이혼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무식하거나 이 정도 또 자린고비 구두쇠라서 이혼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하나 아나운서. 저도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늦은 감. 할 거면 진작에 할 걸. 뭐 이런 거. 아니 20년을 이렇게 참고. 20년까지 참고 산 거 그냥 쭉 아니 살아라. 되셨는데 사실 그거를 그러니까 뭐 아이 때문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남편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희망을 보셨으니까 그렇게 참고 사셨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좀 정색을 하고서라도 싫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눠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가족 여러분은요. 저희 가족분들 중에 사이체 부기님께서 너무 늦었음. 이혼을 할 거면 이왕 했어야지라고 하셨고 내란타도님께서 짠돌이가 아니라 이건 궁상입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 사연자님께서는 정말 심각하게 정말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아무튼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패널분들의 의견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매월 1일 지마켓에서 질러라 쥐락패. 저처럼 활력이 넘치고 싶으시다고요? 옛 건강문헌 속 그 원료 마가보건 아직 모르세요? 강한 생명력의 귀한 원료 정교한 연구 황금배합 마가목의 힘을 깊이 있게 담은 마가보감 진하고 강인하게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마가목의 힘을 믿으세요. 마가보감 프리미엄. 마가보감 프리미엄. 다 모이니까 좋지. 지금 보시는 영상 속 장소는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곳에선 저녁마다 손님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꺼내놓고 작은 파티를 연다고 하는데요. 이날도 평소처럼 파티가 시작됐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듯 하더니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데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난주에 방문한 한 손님 때문에 지금까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의 제보입니다. 예, 제주도 하면 게스트하우스죠. 자, 교수님 도대체 어떤 손님이었길래? 네, 이 사장님은 이제 4년째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게스트하우스는 공항 근처에 있는데 20, 30대 젊은 층들이 주로 오는 게스트하우스예요. 큰 방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남녀 이렇게 따로 숙식을 합니다. 근데 1박에 2만 원인 가성비 있는 어우, 숙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마다 포틀럭 파티라고 얘기해서 밤마다 5천 원씩을 내고 예. 본인이 가지고 오고 싶은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친구도 사귀고 대화도 하는 파티가 열려요. 그날 24일 날 저녁에도 게스트하우스 스텝까지 해서 15명이 넘는 인원이 파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들의 불만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아, 내가 먹을 음식을 싸와서 같이 나눠 먹는 그 포틀럭 파티. 자, 그런 파티가 시작될 때만 해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편하다. 막 이런 민원이 빗발쳤다는 거죠. 그 민원의 원인 한 남성 때문이었다. 그렇습니다. 손님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이제 술과 음식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때 사장은 옆 테이블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에 갑자기 손님들이 하나둘 사장을 찾아오더니 어떤 남자가 혼자 계속 말을 해가지고 불편하다 이렇게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그 손님을 불렀습니다. 조용히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빨간 원. 네,
계속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불만이 지금 제기된 겁니다. 따로 불러서 얘기했더니 이 손님도 나도 재미없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다 같이 말을 하는 거지 혼자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수긍을 해요. 아 내가 원래 좀 말이 많습니다. 고칠게요 라고 그때는 수긍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리로 돌아와서도 또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결국은 이 손님들 다른 손님들이 뭐 다른 핑계 대고 자리를 떴거든요. 지금 나가시네요. 막 다. 네, 한 명, 두 명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뭐 굳이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간 건데요. 이 손님도 나도 재미없다 이러면서 다른 데로 갔다가 한 시간 후에 왔는데 심지어 잠도 다른 데 가서 잔 다음에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손님 저기 게스트하우스를 떠나면서 아유, 나 이제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네 여기에. 나 다시는 안 올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자, 사장님과 그 문제의 손님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거기서 자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나왔거든요. 혹시 환불 같은 건 안 되죠? 돈은 많은데. 근데 미란 들어온 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저라는 다 죽여버려야 된다. 호구는 사람 때릴 거다. 요 본인이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제가 그냥 순화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니 누가 욕하고 정치 얘기하고 하시는데 좋아하겠습니까? 소리는 좀 많이 먹긴 했었어가지고 사장님들이 너무 없으니까. 아니요. 다른 분들이 불편해가지고 산책 나가셨던 거였었고 거기에 앉아있다가 불편해서 자리를 옮기셨던 거였었고요. 뭐 돈 많다고 자랑하고 그런 말씀을 누가 좋아해요. 네. 아니요. 제가 환불을 해드릴 거예요. 환불을 해드릴 건데 남한테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아 감사해요. 네네. 그런 이야기 듣고 싶었는데 죄송한 거고 되게 감사합니다. 뭐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전라도 이거 딱 들으니까 다 이렇게 윤곽이 잡히는데요. 자,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이 손님이 대뜸 자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갔으니까 환불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요. 짜증나서 나갔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말이 많다고 쫓겨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사장님 전화 통화 내용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 손님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는데요. 다른 손님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정치적인 말들을 하면서 나도 전라도 출신이지만 전라도 XX들은 다 죽여버려야 한다 이런 말도 했고 다른 남성 손님들에게 코 고는 사람들 때릴 거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또 대화 중간에 비속어를 자주 사용해서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요. 자신이 현금을 수천만 원씩 가지고 다닌다면서 돈 자랑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손님의 행동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니까 손님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다라고 둘러대기도 했고요. 뭐 어쨌든 사장에 따르면 당시 이 손님 맥주 2-3캔 정도 마셨었고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그런 핑계를 대고 뭐 사장님이 이런 사람한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쫓겨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다른 사람들을 다 불편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니까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서 숙박비 2만 원은 환불을 해드리기로 했고 또 손님도 이제 뭐 납득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숙소 사장님은 손님한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니까 들으셨잖아요. 그 손님도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자,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사장님. 하지만 이틀 뒤에 황당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Do you speak English? 자, 통화 내용 이어서 들어보시죠. 환불 받았던 사람인데. 네네. 흡입 파티 비용이랑 그 아이스크림 값은 환불 안 해줘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면 하시잖아요 파티를. 지금 네네. 좀 화나신 것 같은데. 화나신 게 아니라 이거 뭐 소비자원에 고발할까요? 진짜로? 할 수 있어요. 본인 잘못한 거예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협박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본인이 뭐 잘못한 건데? 본인 잘못하셨잖아요. 파티에서 아니라. 쫓겨나고. 파티에서 쫓겨내지 않았었고요. 쫓겨나지 않았는데 제가 기분이 나쁘니까 아니 나왔잖아요. 잠깐만요. 그때도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하면 한 2분 동안 침묵인데. 네? 2분 동안 침묵이라니까. 아니, 나는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영어로 할까요? 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엿드는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요? 네, 신고하세요. 그냥 신고하시고. 세금 조사까지 다 할 거야. 네. 아무튼 할 수 있는 거 다 할게요. 제가. 혹시 법을 잘 모르세요? 저 잘 몰라요. 그러면 상황이 네. 생각보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 네. 보통 Do you speak English 하는 사람 치고
영어 잘하는 사람을 저는 솔직히 잘 못 봤습니다. 거의 못합니다. 예.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영어 얘기하는 사람 중에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의문스럽기도 한데 이 사람이 그렇게 끝난 후 이틀 만에 다시 전화해서 파티비하고 아이스크림 값을 환불해달라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안 주면 소비자원에 신고하겠다라고 어쩌면 좀 협박을 좀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파티 참석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안 먹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혹시 음식 같은 거 관련해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냐 하니까 본인이 그 스텝한테 그 식당의 스텝한테 좀 골라달라고 하니까 뭐 디저트 괜찮다고 하니까 디저트 시켜도 되냐 하니까 상관없다고 하고 또 디저트 안 먹는다 하니까 아이스크림 없더냐 해서 아이스크림이 주문이 된 겁니다. 3시간 동안 파티에도 있었고요. 근데 강매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맞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그것을 다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안 되면 끝까지 법적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냥 뭐 이 정도까지였으면 저희가 굳이 이 귀한 시간에 전해드리지 않죠. 뭐 저런 솔직히 블랙 컨슈머들은 많지 않습니까? 자, 교수님 더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손님은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 CCTV를 확인해 봐라 이러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막 협박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장님이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 그러더니 정말로 어저께 카톡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내용은 기간 내 해결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형사소송 그 외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요. 파티비 5,000원. 아이스크림 비용 2만 원과 함께 정신적 위자료는 5천만 원을 내라. 그러니까 5천, 2만 5천 원 이렇게를 내라라고 송금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사장님이 뭐 여기에도 답장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보이스톡을 걸고 보이스톡에서 연결되니까 좋게 끝나자니까 왜 일 크게 만드냐. 나한테 이러면 힘들어지신다. 나 할 일 많아서 법원 가기 힘들다. 연락 좀 해라. 뭐 이러면서 계속 새벽까지 연락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화 온 것 좀 보세요. 그러니까 수신 지금 기록이 쭉 나오는데 뭐 참 많이 했네요. 자, 손 변호사님. 네. 정신적 위자료 5천만 원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게 장사하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참 여러 손님들을 다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유형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법적으로 뭐 따질 것도 없고요. 사장님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은 나머지 고소장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네, 뭐 협박성 전화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밝혀놓는데 계속 연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 손님이 와가지고 파티 참여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 법 관련된 일하는 사람이다.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크게 겁먹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이게 또 신경 쓰였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래도 큰 결심해서 이제 고소장을 내고 났더니 오히려 지금은 좀 진정됐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디 있는지 업장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와가지고 해코지 하면 어떡할까 무서워가지고 좀 잠깐 쉬어야 될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짧게요. 저희한테도 제보가 많이 오는데 보통 내용 증명 받았어요. 막 이런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을 모르시는 저같이 법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들 내용 증명 받았다고 하면 되게 막 진짜 덜컥 내려앉거든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용 증명은 네. 편지 같은 거예요. 편지.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편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5천만 원 줄 일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수영장에서 다이빙 입수를 하던 40대 남성 수강생이 전신마비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심이 120cm나 되는 데다 다이빙 입수 경험이 적은데도 수영 강사가 이를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예, 40대 남편이 수영 수업을 받다가 경추가 골절이 돼서 전신마비가 됐다는 제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제보 정말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제보자분 남편과 함께 1년 정도 주 2회 새벽반에서 수영 수업을 들어왔다고 해요. 이 남편은 키 175cm에 몸무게 85kg. 평소 헬스는 하지만 수영은 아직까지 초보라고 합니다. 중간에 선생님이 몇 번 바뀌어서 최근 2달 정도 강사에게 수업을 받아왔대요. 자, 그러던 중에 지난 10월 2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25명의 수강생 중에 7명만 수업에 참석한 날이었어요. 강사가 워밍업으로 3바퀴 돌고 어떤 자세로 수영을 해봐라 라고 하더니 갑자기 수강생 전부 물 밖으로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다이빙을 해보라고 했는데요. 왜 우리가 다이빙이라고 생각하면 이 양손을 모아서 머리 위로 쭉 뻗고 허리를 숙여서 이제 앞으로 내밀면서 입수하는 그런 자세가 생각이 나죠. 지금 자료 화면으로 보시는 저런 자세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예. 저런 다이빙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그날 수강생이 적어서 그런지 즉흥적으로 다이빙을 하게 한 것 같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날 수업을 받던 남편, 다이빙을 한 직후에 경추골절로 전신마비가 왔고요. 하루아침에 온 집안이 풍비박산됐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인 아내분과 남편분은 수영을 뭐 1년간 배우긴 했지만 가장 실력이 낮은 반에 있었대요. 그런데 이날따라 강사가 갑자기 다이빙을 권유해서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그냥 뛰라고요. 제보자 아내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뛰고 나서 이제 남편이 뛰니까는 뛰고 나서 저도 이제 물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뒤로 돌아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안 올라오고. 그래서 얼른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물속으로 처박혀서 떠오르길래 그때 이제 저도 보고 놀래서 다가갔고 실험도 없고 안전에 대한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뛰어본 적 있으면은 한번 뛰어봐라 뛰는 걸 봐야 된다 하셔서 뛴 게 다예요. 어떤 자세 같은 거는 그런 설명은 없고 그냥 뛰어봐라 이렇게 네 뛰어보세요. 그냥 뛰어라, 그냥 뛰어라, 교수님. 그러니까요. 아무런 뭐 설명도 없이 이렇게 그냥 뛰어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 제보자에 따르면 이 다이빙은 그 전에도 2번 내지 3번 정도밖에 해보지 않았고 그것도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앉아서 하게 시키거나 손을 잡아주는 다이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강사는 다이빙 해본 적 있냐 이렇게 조그맣게 물어보더니 뭐 몇몇이 조그만 소리를 뭐 2번 해봤습니다, 3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번 뛰어봐라, 뛰는 거를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제보하신 분은 주장을 했어요. 뭐 자신 없으면 뒤로 가세요. 뭐 손 잡아 달라고 하면 잡아드릴게요. 뭐 이런 말도 전혀 없었어요. 수업 때 강사가 뛰어봐라 그러는데 저는 안 뛰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고 또 반문도 하셨고요. 맨 처음에 한 남성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번째로 아내가 뛰셨고 3번째로 이 남편이 뛰었다고 하는데 아내가 물 밖으로 나서 남편을 보니까 물속으로 이렇게 처박혔다가 떠오르는 걸 봤대요. 아 이거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가서 봤는데 들어가서 남편이 딱 만났더니 손을 잡아달라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뭔가 큰일 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네 봤더니 경추 5번이 수직 압박 손상으로 골절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입수를 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바닥에 닿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게 문제였죠. 실제로 이 수영장의 총 길이가 25m인데 예. 시작하고 끝부분이 조금 낮아요. 1.1에서 한 1.2m 정도가 되는데 남편이 한 175c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만약 그냥 쓰면 가슴 정도 오죠. 아이고야. 저게 앞으로 쫙 가면 문제가 없는데 바로 밑으로 하면 사실은 골절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보자가 좀 물어봤대요. 다른 수강생들한테. 20년 정도 했던 수강받았던 수강생이 하는 말이 아니 그 교육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왜 저런 걸 시켜? 저렇게 떼야죠 사실은. 저렇게 떼는 게 맞는데 저는 또 교육이 된 사람이 하는 거고 1년밖에 안 된 사람한테 저런 걸 왜 시켰냐. 이 수업이 다이빙 수업도 아닌데 이게 왜 이런 걸 하는지 기막혀 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에 결국 수업 중단됐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구급대원도 오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이게 과연 괜찮은 건지 저희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수영 국가대표 출신 임다연 교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이 수심이 네. 1.2m 이런 정도는 굉장히 얕은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수들이 훈련하는 데야 뭐 2m, 3m 정도 되지만 일반 수영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한 1.5m 정도는 1.5m. 됐을 때 이제 스타트 대가 없는 그냥 평평한 바닥에서 보통 다이빙을 하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영 강습 현장에서 원칙들이 있다라면 초급 단계에서는 보통 이렇게 머리부터 먼저 입수하는 동작을 거의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 경우는 없는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윤단 교수의 이야기처럼 굉장히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훈련할 때, 선수들이 훈련할 때는 보통 2, 3m 정도 충분한 수심이 확보되어야 가능한데 그래도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경우에는 1.5m 정도만 확보돼 있으면 바닥이 평평하다는 전제로 예.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1.1m에서 1.2m니까 사실 보통의 경우에 비해서도 수심이 매우 낮은 것이었고요. 또 다른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통 초급의 경우에는 다이빙 초급을 넘어서 수영 초급인데 여기서 머리부터 먼저 입수하는 자세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해요.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초급자는 지도자들이 이제 손의 위치나 다리 각도 같은 것을 이제 잡아주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죠. 제작진이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었는데 국제 수영연맹 그 기준도 봤어요. 그랬더니 1.35m입니다. 아이고. 최소 수심이. 그렇다면 물론 뭐 여러 가지 다이빙 할 때 쓰는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걸 또 고려한 거지만 어쨌든 이 사건의 경우 1.1m, 1.2m는 사실 다이빙을 하면 안 되는 높이라 수심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보자 아내분 얘기 또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은 이제 경추가 골절되니까 일단은 마비인 상태죠. 손가락, 뭐 발가락, 팔, 다리 다 못 움직이고 근데 지금 기관절개도 해서 말을 못 하거든요. 의식만 정말 또렷한 거예요. 의식이 너무 또렷하니까 그러니까 관 속에 누웠다가 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아유, 수영 배우러 갔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네. 이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온몸을 다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 하시고요. 의식은 또렷하신데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편께서 평소에 때 운동도 좋아하고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울감도 너무 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태니까 재활치료 받기가 어렵고 기관 절개로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밤에 잠들 때마다 남편 손을 꼭 잡고 이제 주무신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남편이 개인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사업을 못 하시니까 이 아내께서 낮에는 남편 대신 일하고 아이고. 밤에는 간병하고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남편이 꼭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냥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버틴다고 하십니다. 그 수영 강사 연락이 오기는 했대요. 그런데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약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요일만 바꿔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수영장 쪽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안 하고 은폐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일단 뭐 은폐 뭐 이거는 뭐 일단 제보자님의 주장이고요. 변호사님 저희가 네. 수영장 측의 입장도 들어봤어요. 자, 수영장 측에서 현재 다이빙 스타트 수업은 전면 금지시켰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당시 수업할 때 그 얘기를 해요. 다이빙 스타트 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할 수 없는 사람 구별해서 했는데 남편이 다친 회원이죠. 남편이 할 수 있다는 쪽에 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 측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당연히 못한다 해서 좀 배치되는 상황이고 수영 강사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가 됐으니까요. 사실관계는 아마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확인된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 유사한 사건이 2012년에도 또 있었어요. 아, 이 수영장에서요? 네, 다이빙 이렇게 스타트 하다가 그때도 40살 된 사람인데 경추골절이 있었고요. 아이고야. 13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2038년 또 13년이 지나면 또 누가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면서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별별 상담소 이어가죠.
한 병원 수술실 앞에서 갑자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중년 여성이 상대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달려드는데요. 급기야 막말까지 퍼부으며 상대 여성을 병원 밖으로 내쫓기까지 합니다.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데요. 이 세 사람 도대체 무슨 관계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이 사연은 정말 좀 미스테리합니다. 자,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네, 제보자는 50대 여성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남편과의 만남은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살 연상이었던 남편과 15년 전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남편이 이 자신이 없어서 이 결혼식이 어렵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먼저 파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 다음 날 내가 스트레스가 심했었다 막 이러면서 또 싹싹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평소 남편의 우유부단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보자께서는 이때부터 걱정이 컸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결혼식 당일 아침까지도 한숨을 푹푹 쉬면서 옆에다 그냥 대놓고 내가 잘하는 걸까? 막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은 무사히 치렀지만 두 사람은 여러 고민 끝에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 분양받은 신혼집 공사가 지연이 돼서 한동안 이제 시부모님 댁에서 처음에 사셨대요. 시부모가 아들보다 어린 제보자를 그냥 30대라는 이유만으로 좀 안 이꼽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표정, 말투, 뭐 젓가락질하는 방법까지 다 꼬투리를 잡으면서 잔소리를 그렇게 했는데 이 남편은 옆에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대요. 제보자 스트레스가 당연히 컸겠죠. 여러 차례 임신을 했다가 모두 유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임신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때 시어머니가 밭이 안 좋으니까 애가 들어서도 잘 자라겠냐 이런 막말까지 합니다. 그 이후로 부부가 독립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남편에게까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서 제보자 흉을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도 이 남편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남편이 먼저 시부모님과 안 보고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명절 때나 뭐 이때 이제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 제사 없앴다. 어머님 놀러 가셨다. 우리 가족은 너랑 나 둘이다 이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락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이 자기 부모랑 이렇게 딱 끊고 지냈네요. 이 먼저 제보자한테 이제 연락처 지어라. 그러면서 끊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뭐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너하고 나 둘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신뢰는 하고 있지만 남편을 혼인신고를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 특히 뭐 일이나 신용을 핑계를 대면서 혼인신고를 계속 미뤘다고 해요. 그렇지만 뭐 결혼식도 올렸고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5년 정도 살아왔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살았는데 문제는 작년 겨울에 함께 산책을 하다가 남편이 쓰러져서 급히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남편이 사망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이 시부모가 소식을 전해 듣고 와서 제보자를 보자마자 갑자기 달려들면서 우리 아들 휴대전화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다시 또 달려들면서 너 가만 안 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너 일단 집에 가 있어라. 장례식장 정해지면 그때 연락하겠다라고. 며느리한테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며느리가 일단 돌아왔죠. 근데 몇 시간 뒤에 전화를 해봤더니 안 받는 거예요, 시부모가. 그래서 병원으로 돌아왔더니 남편의 시신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며느리도 모르는 곳으로 아들의 시신을 빼돌렸습니다. 마지막 인사 못했죠. 자, 과연 시부모 왜 이랬을까요? 얘기 들어보시죠. 식당에 찾아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이 집 며느리다 그랬더니 네? 이러길래 어머님 성함을 얘기하면서 여기 사장님 아닌가요? 그랬더니 자기가 며느리래요.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여자 문제로 그럴 거라는 생각조차 해보지를 못해서 놀라서 아이까지 있다고 하니까 아니, 이건 또 뭔 소리야 또.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남편이 사망한 후에 제보자가 시부모님의 예전 집을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를 한 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 외국인 여성이 직원으로 있길래 내가 이 집 며느리인데 사장님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시부모? 그랬더니 직원이 당황을 하면서 제가 며느리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보자가 시부모님 이름도 묻고 이것저것 막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이 서툴렀던 직원은 나 애도 둘 있어요. 시부모님한테 물어봐요. 라면서 말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시부모가 도착하자마자 제보자를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했고 며느리를? 예, 며느리를. 제보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물으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우린 너랑 아들이 10년 전에 끝난 줄 알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이게? 너무 답답하죠. 15년 동안 살았는데 뭔가 다른 아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 돌이켜보니까 외박한 적도 거의 없고 조금 늦게 와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한 7, 8년 전에 제보자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한 2주 동안 바쁘다고 못 봤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런 거 빼고는 다른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시부모가 지금 하는 말이 야 너는 애도 없는 게 며느리 아니다. 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며느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결국은 이 제보자 입장에서 남편 휴대전화 열어서 뭐가 맞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 휴대전화도 시부모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송 변호사님, 저 얘기를 듣고도 좀 뭐지 싶어요. 저 실제로 유사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 시부모가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사실 더 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무방해로 뭐 경찰에 신고도 하고 뭐 10년 전에 이미 끝난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혹시 이미 다 그 생전에 남편과 이 시부모가 다 알고 있으면서 며느리 2명을 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짐작입니다만 짐작은 그렇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시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몰랐을 수도 있고 남편이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거기에 따라갔을 수도 있고 도대체 진실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알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답답한 것 같아요. 진실이 뭔지를 며느리 당사자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거는 뭐 남편과 시부모의 은폐와 기만 속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의 이야기죠. 이 남편도 겉으로는 되게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가정적인 남자였을 것 같은데 속으로는 사실 굉장히 기만하고 전 교활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중인격자고 이중 생활을 해왔던 거죠.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격하는 거지만 사실은 방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증거가 다 사실혼이었다는 게 있으니까 저는 이 외국인 여성이라는 며느리도 생애를 당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피해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남편이 하룻밤도 집에 오지 않은 거예요. 애를 둘 키우면서 이 여성들을 농락한 어떤 가족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오늘 제보자께서 이걸 또 물을 수 있는 남편이 또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속상하셨겠어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사실혼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돼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손해배상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합니다. 글로벌 픽 이어가죠.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무언가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화려한 조명 같기도 한 것 같은데 다름 아닌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화물 열차입니다. 좀 불난 거예요? 네, 맞아요. 칸 줄줄이 불이 붙은 채 이동하고 있는 열차의 모습인데요. 마치 재난 영화를 보는 것 같죠? 자, 가까이서 본 모습은 더 참혹합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타버린 열차를 향해서 소방관들이 호스를 들고 물을 뿌립니다. 아니, 불이 났으면 스톱해야지 왜 계속 가? 자, 새벽 내내 진행된 화재 진압 작업 아침까지 이어졌고요. 그제서야 겨우 불길을 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계획적인 방화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확실한 단서를 위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몸을 잔뜩 구부린 채 낑낑 맨홀 뚜껑을 집어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무거웠는지 바닥에 휙 내던지는 뒷모습에서 잔뜩 짜증난 게 느껴지는데요. 뭐 하려고요? 여성은 준비 운동이라도 하듯 양팔을 휘휘 내줬더니 다시 맨홀
다시 맨홀 뚜껑을 2차 시도. 척박인 걸음걸이로 끙끙거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한 차량으로 향하는데요. 차량 옆에 선 여성은 맨홀 뚜껑을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깜빡깜빡 비상등이 켜진 차량으로 다시 한번 뚜껑을 던지는데요. 와장창 차 뒷유리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차주는 뭔데야? 목적을 달성하고 뛰어가는 여성의 모습이 CCTV에 딱 잡혀버렸는데요. 이 여성의 정체는 피해 차주의 전 여자친구라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평탄한 이별은 아니었나 봅니다. 국산차를 부쉈네요. 다음 이어갑니다. 관객으로 가득 찬 한 콘서트장. 화려한 무대 장치와 둥둥 울리는 노래에 그야말로 후끈 달아오르는 분위기죠. 근데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는지 한 남성이 관객석을 벗어나서 무대 위로 향하는데요. 그때 무대 장치 중 하나인 불기둥이 화르르 솟아오르면서 남성의 바지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엉덩이에서 느껴지는 열기에 깜짝 놀란 남성이 아래로 떨어지고요. 보안 요원들은 즉시 제압을 합니다. 무대로 뛰어들라고 올라갔는데 불이 붙었어. 불길에. 자, 흥이 나는 건 알지만 무대의 주인공은 가수잖아요. 넌 아니야. 선을 지키면서 즐기자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